중국은 천인계획이라는 국가주도 프로그램으로 외국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신분으로 이미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비윤리적 활동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오랫동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제 연구가 중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일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런데 그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한국 학자와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의 학자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중국이 외국의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건들이 빈번하며 이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같은 연구자들은 정직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학자가 질투심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발전을 질투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 역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어요. 하지만 그 한국 학자는 의외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내부자 매수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뒤처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당시에는 그 말이 무시해도 될 작은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그 한국 학자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시스템에 대해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우리 중국은 더 위대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거대한 경제 발전이 중국에 대한 제 신념을 지탱해 주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중국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기술 탈취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이 옳고 다른 나라가 그릇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한국 학자와의 대화는 제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고 제 자부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 연구에 몰두했죠. 그러던 중 저는 유럽에서 진행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연구자들이 모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으로 출국해 프로젝트에 합류하던 순간만 해도 중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열망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단순한 협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유럽의 다른 연구자들과 협력하면서 중국 연구진이 해외 기술 정보를 본국에 전송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루머라고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의 발전을 질투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국의 연구 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데이터를 본국에 보고하라.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술 탈취의 일환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립적 발전이
실은 이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국가를 위한 거야.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처음으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필요한 희생이라고 타이르며 그것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넘긴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자와의 대화가 다시 떠오르더군요. 정말로 중국이 타국의 기술을 빼앗고 있었던 걸까? 당시에는 그저 저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일은 하지 않겠어? 그렇게 합리화하려 애썼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정부의 압력이 점점 더 직접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점차 줄어들고 압력은 더 강해졌죠. 협력하지 않는 연구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프로젝트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무언의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지시에 따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그러한 분위기에 적응해 기술을 전송하는 것을 일상화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자꾸 양심의 가책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방법이 아니야. 제가 넘긴 정보들이 다른 연구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기술 유출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를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중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인 계획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인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중국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주도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국가의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유럽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기술 탈취의 경험이 떠올랐고 이번 제안 역시 단순한 연구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교수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고 싶은 욕구와 정부로부터 오는 압박감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국 천인 계획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천인 계획에 참여한 후 저는 곧 이 프로그램의 실제 목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의 첨단 연구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재들은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중국 본토에 전달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죠. 더 나아가 외교관, 사업가, 유학생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해외 각지에서 중요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경우였습니다. 그 기술은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이었는데 이미 중국의 대기업에서 이를 활용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유출된 기술로 인해 중국 제품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한 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만났던 한국 학자가 했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경고는 허구가 아니었고 제가 무시하고 부정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자립적 혁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훔치는 비윤리적 행위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저의 믿음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제가 소속된 팀은 한국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 그들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기술을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내부자 매수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고 있었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중국의 발전과 성공이 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은 결과였다니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서는 내부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인 계획을 통해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국일까요?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 질문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쉽사리 버릴 수 없었고, 이러한 중대한 선택이 제 인생과 가족들의 삶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저를 은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부 회의에서 중국이 천인 계획을 통해 확보한 기술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기술과 비슷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가담한 이 기술 유출이 세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천인 계획에 참여하며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에 가담하며 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수는 없었죠.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걸 외면한 채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맞서야 할까? 두려웠지만 제 안에서 커져가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인 계획의 내부 회의에서 본 모든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대가를 초래할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저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중국 정부의 보복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몇몇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과 기술 유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조심해. 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할 거야.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유출이 국가 차원의 조직적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이 자립적 기술 발전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국과의 신뢰를 파괴할 뿐입니다. 청중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외국 학자들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중국인 동료들은 저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이 발언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 발언의 대가는 바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연구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도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 역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저는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제가 겪게 될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제 주변에서는 점점 더 이상하고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저를 은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고 집 앞에 주차된 낯선 차량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특히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면 어둠 속에서 저를 주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도청당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징후도 자주 감지되었습니다. 통화 중 이상한 잡음이 들리거나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모되는 등의 현상이 반복되었죠. 아침에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확인해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도 제가 직접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는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중국에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천인 계획에 대해 품었던 비판적인 생각과 발언들이
이미 중국 정부에 상세히 보고되었을 것이 분명했고 언제 갑자기 체포되어 강제 구금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시선이 너무 강해 집 안에서도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남는 가족이 겪을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저와 함께 떠나는 대신 조용히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출국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여행을 가장해 동남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단순한 해외 휴가라고 알리고 공항에서 가능한 티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무사히 중국을 빠져나와 동남아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물었고 대사관 직원들은 저의 상황을 경청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빠르지 않을 거라는 경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망명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할 가치가 있는 걸까? 중국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저의 양심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태국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조용히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불안이 휘몰아쳤습니다. 가족들은 무사할까? 중국 정부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중국에 남은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중국 당국이 제 연락을 추적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몇 번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가족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죠.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제 자신을 다잡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매일이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다잡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대사관에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저의 상황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지만 국제적인 망명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류가 처리되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뉴스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유출된 기술이 중국 대기업에 넘어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뉴스였죠. 저는 그 순간 과거 천인계획 프로젝트에서 봤던 기술 유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정보 유출에 동의했고 지금 그 결과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다시 한번 제 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맞는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리려 했던 진실은 분명 중요했고 중국의 부조리한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대사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명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힘없이 풀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껴야 했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남겨둔 가족이 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중국 정부가 가족을 통해 저를 협박하거나 그들을 탄압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에도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와의 접촉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저의 사정을 이해하며 익명성을 유지한 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나 공공연설은 모두 가명으로 진행해야 했고 공개적인 사회적 활동은 최대한 피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국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과 천인 계획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보고서 작성과 기밀회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학자들과 인권단체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산업 스파이 행위를 경고하는 자료를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저의 존재가 공개되는 순간 중국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한국과의 사례를 공유하며 중국의 타깃이 되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첨단 산업의 취약점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스파이들이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내부자를 매수해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저의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국 정부와 기관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활동이 점차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술 보안을 강화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이 제가 세상에 남긴 흔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인 계획 한국 담당팀에서 한국 기술을 훔쳐 연구한 것들이 이미 한국이란 나라에 여러 피해를 주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만난 한국 학자를 무시하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오만과 자부심에 눈이 멀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에 와서야 그의 경고가 얼마나 진심 어린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그 한국 학자와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게 준 경고가 결국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끈 것이니까요. 저를 깨우쳐준 그의 진심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고 저는 그 속에서 작은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 이름이 알려지진 않겠지만 양심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질 때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제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익명의 목소리로 중국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타국의 것을 훔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저지른 오만과 잘못을 용서받길 바라며 제가 배운 이 깨달음이 앞으로 저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일본의 유명한 음식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일본 식당을 SNS로 홍보하자 식당은 더 유명해지며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많아지자 한국인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별에 끝나지 않고 결국 한국인 출입금지 문구까지 걸어놓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22살 여대생 아카네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붉은 단풍이에요. 부모님이 가을에 태어난 저를 위해 지어주셨죠.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의 아이돌들은 일본의 아이돌보다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할 것 없이 한국 제품이라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제 방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와 한국 드라마 DVD로 가득 차 있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류병에 걸렸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저는 한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면 건물들도 일본보다 더 세련된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친구들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결제도 현금 결제만 받는 곳이 아직 많고 대부분 디지털보다는 수기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일본 친구들과 다르게 열정적인 모습이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산업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누구나 한국의 문화를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가득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먼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다른 시대잖아요. 오래전 과거일 때문에 현재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온라인에서 일본을 심하게 비난하는 한국인들의 글을 볼 때면 조금 속상한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건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온라인과 다르게 제 한국 친구들은 모두 너무나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요. 저는 한국 친구들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양국 간 미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의 일본 친구들도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와 제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돈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세대는 기회가 없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들.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여요. 가끔 TV에서 극우단체나 정치인들이 한국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주변의 어른들이 언론을 보며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전에 일본이 더 잘 살았다. 그것도 전부 과거잖아요. 왜 미래를 안 보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제가 그분들께 여러 번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믿지 않으세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어른들과 달리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용돈도 벌고 학비도 조금이나마 보태려는 생각이었죠. 운 좋게도 학교 근처의 작은 전통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서빙을 주로 하는데 일은 힘들지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문제세요. 극우 성향이 강하셔서 가끔 저에게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본 덕분에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야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시죠. 솔직히 그럴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는 감정이 들어요. 사장님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물론 제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년 전부터 갑자기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죠. 그들은 음식 사진을 열심히 찍어 SNS에 공유했고,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가게가 번창하니까 기분도 좋고 월급도 조금 올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사장님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지자 오히려 한국인들을 더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서 한국인들에 대해 더 자주 나쁜 말을 하셨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거든요. 주문도 공손하게 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정말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려고 하셨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왔을 때의 일이에요. 그분들이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사장님이 갑자기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가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사장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음식의 비밀이 유출될까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모든 것을 일본의 것을 훔쳐서 발전한 나라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 후로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사장님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한 번은 한국인 커플이 와서 주문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일부러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손님들만 응대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가 대신 그들의 주문을 받았죠. 그래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바빠서 정신없이 일했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웠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정말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뿌듯해하는 표정까지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인 손님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 손님들은 좀 힘들었습니다. 시끄럽고 테이블 매너도 좋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 단체로 와서 작은 가게를 오랫동안 차지해버리곤 했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한 번은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와서 메뉴에 없는 음식을 요구했어요. 사장님이 없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불평을 하며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중국인 가족이 와서 아이들이 식당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 부모님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죠. 결국 일본인 단골 손님 한 분이 화를 내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일본인들은 조용한 편이잖아요.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반대로 피해받는 것도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중국인 손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테이블의 일본인 손님들에게 가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식당을 뛰어다니는데도 부모님들은 제지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중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맛있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일본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에 들어오려다가 돌아가곤 했죠. 사장님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손님들이 몰려오지 않았죠. 한국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없애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입소문이 나버려서 한국인들은 아예 우리 가게를 피하게 된 거예요. 사장님은 단골 손님을 위해 이벤트도 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불경기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외식을 잘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우리 가게 근처의 다른 식당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무료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SNS를 통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식당을 찾아오고 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가게가 한국인 출입금지 식당으로 이미 알려져 버렸다는 걸요. 한국인들은 당연히 우리 가게에 올 생각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한 입소문과 홍보 효과도 모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 가게는 망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고 매출은 바닥을 쳤죠. 얼마 전 사장님이 저를 불러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만두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오히려 이제야 망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또한 세계화 시대에 SNS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실감했죠. 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진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한국 식품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었죠. 저에게 딱 맞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면접관은 한국인 팀장님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죠. 면접 중에 제가 겪었던 이전 아르바이트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차별적인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했죠.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회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인 직원들과 일본인 직원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한국 본사와 일본 지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것이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역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과 일본 기업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장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일본 시장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일본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과는 달랐지만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인기 있는 편의점 도시락을 일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메뉴를 조정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팀장님께서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실제로 그 도시락이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역사 문제, 정치적 갈등 등.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와 이해는 이미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일본은 취업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야근이 심해요. 얼마 전 졸업한 선배를 만났는데 다들 현실에 비관적이었어요. 선배 중 한 명은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다른 비정규직으로 옮겨갔고, 물가에 비해 연봉이 너무 작아서 생활하는데 힘이 들고 일본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의 IT 기업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도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와 실용화 수준은 정말 놀라워요. 최근에는 한국의 한 IT 기업이 개발한 AI 번역 서비스를 사용해 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잘 표현해 내더라고요. 이런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니 더욱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드라마는 한 IT 회사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예요. 주인공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언젠가 저도 저렇게 멋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일본의 경제 침체와 젊은 세대의 무기력함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이 한국처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 임금은 38,555달러로 35개국 중 22위에 불과하더라고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OECD 평균보다도 22% 낮아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평균 소득이 20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라니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엔겔 지수가 매우 높아요. 엔겔 지수는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높을수록 생활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2023년 일본의 엔겔 지수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27.3%나 된대요.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12.86%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실감이 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친구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저축은커녕 당장의 생활비도 벌기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제 주변만 해도 그래요. 대학 동기 중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업 듣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일본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해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처럼요. 최근에는 한일 교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문화, 역사, 사회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양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양국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마케팅 능력,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 등이 결합된다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이슈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 해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도 일본을 사랑해 주길 바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꿈꾸는 더 나은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할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과 우리 일본 모두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